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제18강은 우리 각자에 내재된 문화적 유전자와 관련된 의제로서 해피니스와 콜렉티브 이그노런스, 즉 행복과 집단적 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여 특정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무식한지 또는 유식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문맹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무식한 사람은 후천적 학습을 통하여 얼마든지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무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무지라는 것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우리의 현실 인식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식하다는 사람들, 예컨대 돌 김용옥 교수조차 무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실 그 근본적 이유는 인간의 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가 없고 항상 과거라는 해석기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 과거의 규범이나 신념 또는 가치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특정 공동체에 고유한 집단적 암시 혹은 집단적 무의식과 어울려 종래는 맹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쯤 되면 행복 추구에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요컨대 무지가 자라나서 맹신이 되기 때문에 행복의 차원을 높여야 하는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무지를 받아들이고 마주보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무지 극복의 여정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9강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신라의 고성 원효대사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은 탐, 진, 치라는 세 가지의 독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치, 무지입니다. 이 무지라는 독에 중독된 집단은 과연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더불어 이 독을 치료할 해독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집단적 무지에 사로잡힌 우리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을 미워하고 중국을 두려워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 원인은 우리 스스로 소위 말하는 부국강병의 기회를 차버린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 후 청나라에 8년간 인질로 잡혀갔던 인조의 첫 아들 소현세자는 선교사 아담 샬로부터 최신 서구 문물 등을 학습받고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1644년 귀국했으나 2달 만에 어문의 병사를 당하고, 부인 강비는 1년 뒤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귀국 당시 소현세자는 아버지 인조에게 서양 문명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 정도로 우수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인조의 대답은 이 한심한 놈아, 지구가 둥글다면 어찌 사람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성리학도 모르는 서양놈 학문을 배워서 뭐 하느냐 였습니다. 여러분이 등산이나 성묘를 가실 일이 있을 때 조선시대에 어지간한 벼슬을 한 무덤의 비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왼쪽은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추앙받는 김상헌의 비석이고, 오른쪽은 간신으로 매도되는 최맹길의 비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의 비문이 어째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1669년에 세워진 김상헌의 비석에는 설립일을 숭정기원 후 42년 기우 4월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1702년에 세워진 최맹길의 비석은
정상적인 이모년 5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직책이 각인된 비석의 시작도 다릅니다. 김상헌은 명나라의 제후국인 조선의 정성인 반면 최맹길은 조선의 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숭정이라는 뜻은 1644년 망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의 연호입니다. 김상헌을 비롯한 당시 조선의 집권층들은 망한 나라의 황제까지 끌어다 연호로 사용하고 멸망하고 없어진 나라를 억지로 부활시켜 진정한 조국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지와 맹신으로 인하여 충신과 간신,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은 OECD국이 된 오늘날에도 정치, 사회, 경제, 사법 등 전 분야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의 문화적 유전자는 집단 무의식 속에 은닉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종한다는 것을 좀처럼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지에 대한 해독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겠지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인간이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체계에 대한 완고하고 편집증적인 집착입니다. 근대 이전의 전통 지식이었던 이슬람, 기독교, 불교, 유교는 모두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무엇이 인간다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알고자 하면 현자, 사제 혹은 신에게 묻거나 옛날의 고전에서 온고의 지시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나 책에 답이 없는 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치부하여 주의를 끌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무지를 키우는 중세적 사고방식인데 이 중에서도 유독 조선의 성리학이 가장 완고하고 폐쇄적이며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신념체계라는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해독제를 찾는 방법은 서구 세계가 어떻게 중세적 사고방식에서 근대를 거쳐 현대로 전환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지식과 신념체계가 삶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질문에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발상의 전환, 즉 무지의 인정에서부터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44년 스코틀랜드의 목사인 알렉산더 웹스터와 로버트 월리스는 생명보험기금을 만들어 사망한 목사의 미망인과 고아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생명보험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연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미리 예상해야만 했습니다. 즉, 미망인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미망인의 몇 %가 언제 재혼을 할 것인지, 전처의 아이들을 포함하여 미망인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부양하는지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있어야 목사들로부터 얼마의 보험금을 징수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목사는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서 목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고 성경이나 고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존하지도 않았으며 일체의 추상적 철학적 논의를 하지 않고 오직 관찰에 기반한 숫자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학 및 통계학에 의존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무지라는 중독에 대처하기 위한 해독제의 두 가지 주요 구성성분은 첫째, 인간은
집단적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꺼이 인정하고, 둘째,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의견보다는 관찰과 수학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강과 18강을 시청하신 분 중에는 어이쿠야,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매사에 감사하면 행복이지 무슨 놈의 객관성과 무지까지 알아야 되느냐라고 항의하실 것입니다. 사실 허기와 갈증을 채워 만족을 얻는 것은 당연히 충족되어져야 할 니드에 불과하여 동물이나 사람에게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적 니드의 충족과 관련된 사항은 행복의 범위에서 빠집니다. 유독 인간만이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라는 자아 초월의 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 즐거운 삶부터 의미 있는 삶까지 수준과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은 행복의 수준을 스스로 높여가게끔 진화되거나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17강에서의 객관성 유지와 18강에서의 무지 자각은 최고 수준의 행복인 의미 있는 삶, meaningful life로 가기 위한 출입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